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부산 북갑 선거전에서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의 시장 방문에서 나온 손동작을 놓고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저 소식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영입 행사가 끝난 뒤 곧바로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하정우 전 수석. 환영하는 시민들과 연신 악수를 하고 셀카도 함께 찍으면서 보궐선거에 나선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시장 방문이 끝나갈 무렵 하 전 수석이 상인과 악수를 한 뒤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하 전 수석의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다. 부산 북갑 선거전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부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터져나온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 전 수석은 수백 명과 악수를 처음 해봐서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이런 동작을 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이런 일로 공격하는 걸 보니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하 전 수석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면서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린 부산 북갑 선거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불화설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투톱,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별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균열을 노출했습니다. 후보들도 각자 도생에 나섰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빨간색 입고 이겨보자며 독려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설 속에 당권파는 추사 김정희의 새 한도를 들고 와 서로가 서로의 소나무가 돼야 한다며 눈보라 속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로 단단히 뭉쳐 이 혹독한 겨울을 당당히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사진을 찍자는 돌발 제안으로 당 투톱은 엇갈린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회의를 끝으로 둘은 종일 따로 다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연합회와 만나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전달받았고 이재명 정권의 소상공인 죽이기 국민의힘이 맡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별도 행보를 하는 건데 중앙선대위 구성과 장 대표 합류 여부가 균열의 이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효율적으로 시민과 만나기 위한 것일 뿐 갈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당한 곡해인 듯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투톱처럼 후보들도 각자 도생에 나섰는데 국회에서 필승대회를 연 서울시당은 걸어서 5분 거리의 장 대표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빨간색이 망설여진다면서도 피, 땀, 눈물로 이재명 대통령 간담을 서늘하게 할 역전승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역전승의 드라마를 빨간색 입고 한번 이겨봅시다! 민심 최전선에서 뛰는 후보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2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마이웨이를 고집해온 장 대표가 이에 응답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해 이른바 윤어게인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입니다. 민주당은 전략 공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경쟁이 치열해 개파 간 긴장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자리가 빈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을 만류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경기 하남갑에는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이
대구 달성군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신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자 신윤 논란이 재점화되는 건 아닌지 당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사안을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이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을 3차 인재로 영입해 제주 서귀포 보궐선거에 출마시킬 계획입니다. 하남갑에 전략 공천된 이광재 후보는 하남의 성공에 정치적 운명을 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남과 국회, 하남과 정부, 하남과 경기도지사를 연결해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강세 지역인 호남 세 곳의 전략 공천을 놓고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성추행과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잡음 끝에 총선 출마를 포기했던 친명계 강의원 전남부지사를 광주 광산을에 공천할지가 관심입니다. 자칫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처럼 공천 여부를 두고 계파 간 갈등이 재현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앞두고 노사 모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사 갈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이는데 AI 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사 양측의 상생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될 거라며 자신만 살겠다며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해당 노조는 물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을 포함해 최근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용자 역시 노동자를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고 같은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절이 올해 처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회복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불투명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매점 매석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노동절인 내일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과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립니다. 청와대는 노동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 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핵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 야망을 버리지 못해 선제 타격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상 봉쇄로 이란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을 거라며 해상 봉쇄를 지렛대로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Well, the blockade is genius, okay? The blockade has been 100% foolproof.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정유업계 경영진과 만나 유가 대책을 논의하며 수개월간 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단기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해상 봉쇄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제적, 군사적 압박 병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핵 개발을 하려 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군 공격으로 핵시설은 붕괴했지만 이란은 북한 전략을 따라 핵 야망을 꺾지 않았다며 군사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North Korea's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미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한다며 대부분 탄약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뒤 처음으로 미 정부의 공식 추산치가 공개된 건데 전쟁 장기화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운항 정상화를 위해서 새 국제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독자적인 해협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거리가 있어서 이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정회 기자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새 국제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국무부 전문을 보면 이 연합체는 해양자유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국무부가 외교 부분을, 중부사령부가 상선 운항을 돕기 위한 실시간 해양정보 파악과 정보 공유를 참여국들과 조율합니다. 각국에 있는 미 대사관들의 해당 정부를 상대로 새 연합체 참여를 설득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외교 파트너뿐 아니라 군사 파트너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해 단순 외교 협의체를 넘어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이번 연합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럽에 보여온 태도와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달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호르무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향해선 해협으로가 직접 해결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cleared up.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지난 17일 파리에서 50여 개국이 모인 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해협 통항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때문에 유럽 등 각국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심인데 이를 의식한 듯 미 국무부는 전문의 새 연합체가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해상 안보 계획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문구도 담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격이 패배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새 관리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지타바는 현지 시간 30일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소셜미디어 X와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세계적 패권 세력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남으로써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있어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미국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 합의 등 핵심 쟁점에서 기존 입장을 굽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현지 시간 29일 이란이 향후 며칠 내로 미국에 제시할 협상안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협상에 반대하는 강경파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란 내 권력이 강경파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강경파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등과 맞물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불만을 나타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돕지 않았다고 계속 지적해왔는데 이 같은 인식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맹국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 비판은 재집권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라며 나토 회원국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동맹 비용의 불균형을 줄곧 거론한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주동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대상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다만 미 국방수권법은 현재 2만 8천여 명인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감축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미군이 특정 지역에 고정 배치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감축이라는 표현 대신 전략적 유연성을 기조로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거나 순환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 초점을 둔 주한미군의 임무를 예로 들며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글로벌 기동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주한미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중동 사태가 62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합의를 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How long are you prepared to maintain the blockade? Could that go several more months? Well, the blockade is genius, okay? The blockade has been 100% foolproof. It shows how good our Navy is, I can tell you that. Nobody's going to play games. That's all they have to do, just say, we give up. We give up. But their economy is really in trouble. So it's a dead economy.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 지금 보셨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폭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부터 이제 휴전 전까지는 미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13,000여 개, 뭐 그 이상의 표적을 타격을 했고 군사적으로 이제 상당한 원래 원하는 표적들을 제압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날아온 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였거든요. 이란이. 그러니까 사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극단적인 표현을 썼죠.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그래서 발전소 또 뭐 교량을 타격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이유를 이제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중재 그런 걸 이제 명분으로 삼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리고 1차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11일 날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꺼내든 카드가 이제 이란에 대한 역봉쇄 카드였거든요. 그게 13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데 다른 배는 못 다니게 하고
이란이 수출하는 배는 자유롭게 다니고 이란을 오가는 배는 자유롭게 다니고 이란에게 돈 내는 배, 이란하고 사정해서 합의한 배는 통과시켜주고 그 나머지 배는 일체 못 다니게 하고 이제 이걸 지금 막은 거거든요. 13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란을 들어다니는 건 못 다니게. 이란에게 돈 준 것도 못 다니게. 나머지 배는 자유롭게 다닌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뭐 한 30여 척이 통과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기뢰 제거 문제가 확실하지 않고 이란의 위협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배들도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보다 봉쇄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지금 이란의 그 반응을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원유 수출이 안 되니까 저장고가 이제 거의 바닥이 나고 잘못하면 원유 시설 자체가 이제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상황들을 보고 또 이란 측의 요구가 그거 아닙니까? 협상이 되려면 봉쇄부터 풀어라. 봉쇄부터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봉쇄가 그만큼 이란에게는 아픈 카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란 경제가 뭐 거의 이미 죽어버린 상태다, 숨이 막힌 상태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이란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뭐 환율이 거의 뭐 지금 이 시위가 났었을 때 한 143만, 145만이었는데요. 지금 160만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란의 1년의 GDP가 약 4,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많이 하면은. 평소에? 평소에 작년에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전쟁으로 받은 피해가 2,700억 달러입니다. 말 다 했죠, 그러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되면은 국가 재건하는데 최소 12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180%. 그리고 실업자는 지금 기본적인 실업자 플러스 200만 명이 더 발생할 거다 하니까 뭐 그러면 더 사실상 경제는 마비 상태라고도 봐야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시 경제라서 더 어렵고 다만 전시기 때문에 조금 전시니까 특별한 상황이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기름이 넘쳐나는 나라인데 이란은 공공기관들의 최대 전력 사용을 70%까지 줄이도록 지시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나 봐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란은요 전력 상황이 항상 안 좋았어요. 평소에도 안 좋았는데 전쟁이가 더 안 좋죠. 뭐 제가 이란에 있었을 때도 뭐 시간적으로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전하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석유가 이렇게 많고 가스가 많은데 이렇게 부족하느냐. 그래서 이란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원자력 발전이 부시에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석유 가스가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북쪽에 가스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북쪽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웃 국가들한테 받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는 하지만 산업 발전에 현대화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약은 종교적인 의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국민 촉구까지 정부가 이제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다른 걸프 국가들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 상당히 이제 지금 고유가인데 고유가면 뭐 이로운 상황인데 산유국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지원들을 중단하고 미래도시 계획 지금 상당히 이제 빈살만 야심차게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건 전쟁 전부터도 사실은 삐걱거렸어요. 전쟁 전에 삐걱거려가지고 많이 축소를 했는데 이 전쟁 후에 아무리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충격이 크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라는 게 지금 순간 반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높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유가가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성이 많기 때문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고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제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군으로부터 조만간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행동 계획을 보고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군사 행동 계획을 보고받는다면 이게 다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이제 전면전을 다시 한다라기보다는 협상을 좀 더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휴전을 이어가고 있고 종전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협상을 위해서 경제적인 분노 작전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 수출입을 통제하고 그 외에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흐름을 차단을 해서 이란 지금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권이 사실 국민들에 대한 통치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보도를 하셨습니다만 모스타바가 얼굴은 내비지 않고 이번에도 또 페르시만 무슨 기념일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패배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그 기본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핵 미사일은 우리의 주권적인 문제고 놓지 않을 것이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여러 가지 카드,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카드도 있고 군사적인 카드도 있는데 군사적인 카드는 일단 물론 경제 봉쇄를 위해서 군사력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타격이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부사령관이 현지 시간 30일부로 작전 계획을 보고하겠다. 30일이면은 이제 우리도 지금 30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 새벽 지나면 내일 이제 우리 시간은 내일쯤 되겠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작전 계획을 보고하겠다는 거죠. 그걸 시행을 하겠다는 거, 시행이 이제 대통령이 해 그러면 이제 하겠지만 이제 선택지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거는 뭐 긴 전쟁이라보다는 단기적인 이 공습 타격.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뭐 일부 부분적인 지상군 투입도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40여 킬로그램의 60% 농축 우라늄 이것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그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옵션이고.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30일인 게 5월 1일자로 이제 현지 시각으로 5월 1일자로 이제 미국 의회 승인이 만료되는 날이잖아요. 5월 그렇죠. 1일부터는. 그래서 30일이라는 날짜를 좀 명시한 걸까요? 뭐 그랬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계획을 보고하는 거니까 계획을 보고하는 거하고 그걸 시행하는 거는 또 시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전쟁 권한법은 60일 동안 의회 승인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그걸 넘길 수 없다고 그러지만 또 일부 예외 조항에는 30일 정도 대통령이 판단하에 또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례 뭐 오바마 대통령의 전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보를 보면 거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란 측에 우리는 군사 선택지가 남아 있다. 그러니 지금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도 좀 더 압박을 가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 새벽에 올린 SNS 보면 뒤에 폭격하는 장면, 그리고 본인이 총을 들고 있는 장면,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선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일종의 그 연장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보도가 나가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에 이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행동 계획을 보고받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가자 국제유가가 또 확 올랐다고 그래요. 브렌트유가 4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미국이 다시 공습이라든가 지상군 투입이라든가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이제 불안한 게 또 금요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요일 증시만 다치면 공격을 하니까 이게 또 이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란도 국민들이 약간 자불안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반드시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아마 이런저런 불안감이 유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유가가 잠시 UAE가 오페크 나간다고 그러니까 잠깐 떨어졌다가 브렌트유가 그러면서 지금 전쟁 이야기는 사실 확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그냥 쉽게 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중부사령부가 짧고 강하게
결정적인 공격을 그러니까 짧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부사령부가 한 거를 뭐 받아서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좋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하던 그런 강압 정책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상대가 이렇게 무서워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란은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진짜 때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란도 이제 여기에다가 인내 한계에 달했다 하면서 그러게요. 단호한 응징을 지금 예고한 상태인데 그럼 이란이 만약에 여기에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란이 만든 것만큼 대응할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이란의 패턴을 절대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가는 더 오르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안 좋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유가를 더 올릴 거를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미국 유가가 오를 거고 미국에서 또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높아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그러면서도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나가는 법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검토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격한다라는 게 그냥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종전 선언하면서 승리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이제 확 공격을 공습한 다음에 승리 선언하고 나가는 그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종전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에 의한 종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란이 강경파가 이제 주도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는 있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분노 작전. 그래서 이 이란에 대한 봉쇄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게 뭐 몇 달이 가든 계속 이어갈 것이다. 아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공습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종전을 선언하고 승전 선언하고 나오더라도 그건 아마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실제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그 중부사령부가 보고하는 여러 가지 5가지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말하자면 결정적인 타격을 하고 빠지는 이제 승리 선언.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면 거의 90%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언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양보를 좀 한 협상안을 이란이 만약에 현재 30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내일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이란이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 평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CNN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파키스탄 쪽에서 통해서 보낸 것 중에 하나는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또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핵 협상을 나중에 하자는 걸로 할지 아니면은 핵 부분을 이번엔 넣어서 할지 넣어서 한다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란이 얼마큼 여기를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핵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거기다 그 종전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핵을 뭐 언제까지 농축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막겠다 그러면 이란이 이거는 지금 미국이 막겠다라는 건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종전이 돼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좋은 협상안을 내놓을 리가 없죠. 이란은 이렇게 되면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던 부분이 바로 이란이 지금 숨막혀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잖아요. 계속 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협상안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보도도 그런 연관성에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인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지금 바히디
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강경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는 자체가 대화에 열려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드러운 대화를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란 내에서 싸움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행정처에서 이 요청을 계속 할 거고 혁명수비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응답을 안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란은요, 원래 정파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란은 굉장히 독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안 싸운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싸워서 정당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정파예요. 예. 쉽게 말하면 정파. 그 생각이 같은 그룹들이 있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정당에 있어서 정당의 지도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이란이 지금 싸우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쟤네들 항상 이렇게 싸웠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솔직히. 그래서 지금 혁명수비대 의견을 넘어가는 의견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협상안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네, 양보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파키스탄 쪽에서 그 전에 나왔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기굴해서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란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끝까지 가면 못 견디는 건 트럼프가 못 견딜 것이고 예. 중간 선거 때문에 손을 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혹할 안을 내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받을 수는 있는 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마음에 드는 안은 아닐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을 앞두고 좀 계속해서 팽팽한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이란의 편을 좀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는데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다면 좀 경고장을 날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요. 아라그치 장관이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모스타바에 친서를 또 전달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푸틴이 또 상당히 위로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전 뭐 이번 전쟁 보면서 사실은 이란과 러시아, 그다음 이란과 중국, 북한 사실 뭐 준동맹들이었고 반서방 반미 연대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들이었는데 이란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그냥 말로는 뭐 이렇게 좀 반대하고 비판했지만 몸으로 움직이는 건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득실을 따지는데 더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닌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게 사실 국제정치의 냉철한 그 냉정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좀 통화를 하고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농축 우라늄 60% 그 우리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할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빨리 끝내라. 우리 간섭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푸틴이 뭐 중간에 이렇게 중재를 해서 이게 정리되는데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란이 신정 체제라고 하는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같은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강경한 그런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란 항구에 대한 역봉쇄를 시작한 지 이제 단 한 2주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게 피부로 나타나고 정말 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제 한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 뭐 이란이 입고 있는 경제적 손실이 뭐 숫자로만 해도 뭐 이를 말할 수 없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이란 국민들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식량을 훔쳐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북한도 그렇고 이 사실 통치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이런 봉쇄 효과가 이제 언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그 개인적인 싸움도 그렇고 나라 간의 싸움도 그렇고 싸우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 말릴 때 마지못해 뭐 이제 싸움을 그만두는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이라든가 이제 종전 과정에서 러시아가 좀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종전할 때 러시아가 좀 중재자가 되달라는 거고 미국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좀 앞장서서 막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락치 장관이 갔었을 때 러시아가 굉장히 이란을 따뜻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란을 지지 선언을 했고, 근데 그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란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러시아가 특별히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말에 토를 다지 않고 크게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야기를 크게 받아줄 거라고 기대해서 갔는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당신이라 좀 먼저 잘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잘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만나기 전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화하기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요. 우크라이나하고 이란 전쟁이 비슷한 타임테이블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듣기는 좀 찝찝해요. 누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전쟁이 비슷하게 간다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진심으로 이렇게 오래 갈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면 진짜 미국 경제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성일관 교수가 얘기해봤었을 때 둘이 생각은 그렇게 가면은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처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겁은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뭐 양국과 정상의 통화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밝혀진 내용으로는 러시아가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란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다자협력체죠.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사실상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물리치게 되면 그 경험을 이제 회원국들이랑 나누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미국은 또 호르무즈 통항 재개 때문에 국제연합체 결성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미국이랑 이란 둘 다 다른 나라들한테 좀 계속 편들어 달라고 하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제 질서가 혼돈의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지고 냉전 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탈냉전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뭐 전쟁들이 뭐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도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후 탈냉전 시기에 양극 체제가 됐을 때 그 강력한 힘을 지금은 사실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하나 제대로 이걸 완전히 제압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좋을 텐데 유엔도 뭐 사실은 서로 갈라져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상하이 협력기구 또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서방 이 세력들 간의 어떤 이 서로 이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란은 뭐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미국에게 이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의 90%가 더 터지고 겨우 그 많은 폭격을 받는 동안 제대로 전투기 하나 못 떨어뜨리고 한 2대 떨어뜨리고 그걸 뭐 이겼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 6.25 전쟁에 북한이 자기들이 승전국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논리이고. 센터장님 그럼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국제연합체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위해서 이제 국제연합체를 결성하자 그거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그 국제연합체라 그 호르무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 하면서 이제 각 그 유럽 각 국가들한테 이걸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도 네.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연합체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랑은 좀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막 뱉었지만 이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지 할 수 없다는 걸 이젠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찰스 왕세자가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왕이죠.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국왕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조언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큰 나라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동맹이 중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나토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 말을 맺고 나토는 뭐 어떻게 하고 뭐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미국이 좀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 이 얘기가요. 왈츠 유엔 미 대사가 이제 얘기한 겁니다. 미 대사가 왈츠 대사가 경험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결국 국제사회가 단합된 그런 힘을 보여야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미국은 빠지겠다. 뭐 알아서 해라. 거의 사용하는 국가들이 우리는 별로 사용 안 하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지만 그럼 홧김에 한 얘기인가요? 예,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볼 땐 이제 깨달은 것 같고요. 이제 뒤늦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네. 한 50개국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 의견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기가 나왔고 미국의 지침에 따라서 각 나라에게 이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 나토, 영국과 프랑스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네. 또 관련 동맹국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지난 17일에 이제 파리에서 50개국, 미국 빼고 50개국 모여서 그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전화로 참석을 했었고 이런 거를 이미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랑 다른 나라들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 미국의 이 제안에 얼마나 호응을 할지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미국이 지금 제안하는 거는 아무래도 군사적인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할 때는 군사적인 움직임보다는 일단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정 안 되면 다른 방법, 뭐 평화군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 자체는 지금 이게 논의한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부수는 작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제안과 지금 미국의 제안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한테 이거를 하자고 그러면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을 봐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군사력을 쓰는 거는 찝찝하고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은 게 이제 그거거든요.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연합체가 구성이 됐었고 우리 청해부대도 거기에 가서 해적을 소탕하고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조건에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란을 타격하는데 참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연합체가 함께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은 좀 더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出席을 했는데요. 이란 전쟁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언급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Their facilities were bombed and obliterated. Their ambitions continued, and they're building a conventional shield. Let me try again. It's the North Korea strategy. You know this very well. The North Korea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네.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은 곧 북한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란을 이대로 두면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뭐 이거는 고장난 레코드처럼 항상 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란전을 시작했느냐 그거를 의회가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을 먼저 공격했다라고 지금 저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설득력이 있다고 보죠? 없죠.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아니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전공권체가 목표였거든요. 시위대들 돕기 위한 거.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핵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6월 달에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 완전히 다 파괴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다시 이제 핵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미국이 전략을 완전히 잘못 세우고 실패한 전쟁이라는 게 이번 헤그세스 장관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이 부분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니까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 군사 공격이 필요하다, 뭐 이런 답변일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북한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접근이 사실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었고요. 이게 사실 이란도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은 명확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고 이제 농축 우라늄을 늘려온 그런 조치들을 취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사실 90년대 초에 북한이 NPT에 가입을 하고 국제사회 도움으로 이제 실험용 원자료를 지원받고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그걸 이제 핵무기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들통이 나면서 1차 핵위기가 93년도에 있었고 94년도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다시 말하면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고자 하는 시도가 한번 그 계획은 돼 있었죠. 그러나 그건 실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국 그 북한 핵 개발을 실패한 것은 저는 한 단어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만입니다. 국제사회, 북한은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기만했거든요. 한국도 기만하고 미국도 기만하고, 다시 말하면 처음 우리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핵실험하면서 능력도 생겼고 그러나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기만을 하다가 지금 핵을 가지니까 이건 이제 억제용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기만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갖는 거하고 이란이 갖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란을 저대로 두어가지고는 이 대화로 해결하는 이제 기회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 이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결국은 작년 1차 군사작전이고 이번에 2차 군사작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헤그세스 장관의 이 주장을 저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센터장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감축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걸 검토 중인 거 조만간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한미군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관심 있게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1차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때 독일 그 주둔군은 3분의 1을 감축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민주당 정부가 그걸 원위치 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 지금 공화당 정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미 국가안보 전략 NSS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본토 방어, 두 번째는 대중국 견제, 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군사력을 일부 조정을 해서 아시아나 본토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안보 전략의 중요한 줄기고,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28,500명이 있지만 인원을 그대로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 일부 유연하게 일부 인원들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검토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 총리 대통령이 이건 우리 전쟁 아니고, 또 최근에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좀 자극을 했죠.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참 참기 어려운 이제 그런 표현인데,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국으로서 저는 독일 대통령의 표현도 전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저는 뭐 그거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그 전략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빼서 아시아나 본토로 올지, 아니면 그 유럽 내에서
독일에 있는 병력을 폴란드나 좀 더 다른 쪽 러시아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네. 그런 쪽으로 배치를 전환할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미군을 아예 유럽 그 나토 쪽에서 그 연방에서 이제 뺄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위치 이동만 할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이 너무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빠지면 우리도 빠질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좀 당당하게 주한미군. 네, 주한미군 빠진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예. 그렇게 하시라. 예. 아니 왜냐면 너무 협박을 하니까. 예. 우리가 주한미군이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하고 주한미군은 다른 일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우리가 미군이 하는 일을 하겠다. 그 말은 결국에는 현명하게 지금 주한미군 자꾸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이번 전쟁에서 느낀 건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말에도 너무나 힘들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숨진 주민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세대를 향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가스가 저기에 퍽 들었어. 저기서 14층에서.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시작된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50대 아내도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추락한 남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부가 살던 집은 최근 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방화에 대해서 의심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머리를 다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라고 주장했던 친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리모컨으로 아이를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에게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이 확인됐는데 의료진의 입원 권유에도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모는 의료진에게 아이를 씻기다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병원 측은 몸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친모의 설명과 아이의 증상이 일치해 당시 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 의식을 잃은 채 다시 병원에 온 아이는 다음 날 오전 숨졌습니다. 이후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첫 내원 당시 입원을 거부하고 이후 아이 치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이 일반적인 부모와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학대를 의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 1차 구두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친모가 아이를 혼자 둔 채 외출하는 등 방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 당일 상황을 추궁하자 학대를 부인하던 친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고
아이가 숨진 지 보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는 등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리모컨으로 아이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친부는 사건 당시 출근해 집에 없었다면서 친모가 아이를 때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건 아닌지, 남편의 방조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6시쯤 대전 둔산동에 있는 백화점 지하 2층 식품관에서 전 여자친구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한 업체 직원으로 두 사람은 헤어진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앞두고 노사 모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사 갈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이는데 AI 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사 양측의 상생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될 거라며 자신만 살겠다며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해당 노조는 물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을 포함해 최근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용자 역시 노동자를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고 같은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절이 올해 처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회복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불투명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매점 매석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 신기록을 쓴 삼성전자가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에 달하는 5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다음 달 예고된 총파업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삼성전자는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수출, 코스피 고공행진까지 이란 전쟁 여파에도 우리 경제 버팀목이 된 건 다름 아닌 반도체였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1위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역대급 실적을 썼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 매출은 133조 9천억 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반도체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에 달하는 53조 7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가전과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원으로 반도체 사업 대비 17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 출하하고 디램 등 범용 제품 가격도 공급 부족에 2배 넘게 뛰면서 수익률도 덩달아 개선됐습니다. 삼성보다 앞서 HBM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길게 인공지능의 호황기를 누린 SK 하이닉스와의 영업이익 격차도 16조 원으로 벌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동안 인공지능 투자와 메모리 수요 폭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HBM 생산 비중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재고 수준 하에서 공급 가용량이 고객들의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날아오르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직원 4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몸집을 불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21일부터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관건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일단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를 통해 최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은 원청 직원들과 차별하지 말라며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PNS로지스 지회 등 조합원 30여 명은 오늘 청주 SK하이닉스 공장 앞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고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부는 내일 시작되는 1차 총파업은 5일까지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 규모 경력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는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올리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경고해온 가운데 독일을 표적 삼은 겁니다. 앞서 메르츠 독일 총리는 2차 종전 협상의 무산은 미국이 굴욕을 당한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Die Amerikaner haben offensichtlich keine Strategie. Und das Problem bei solchen Konflikten ist immer, da muss man ja nicht nur rein. Da muss man auch wieder raus. 주동 미군은 유럽 전체 주둔 미군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나토 회원국 내 미군을 협조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복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거듭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이런 가운데 유럽과 아시안의 미군 전력 자산이 중동으로 옮겨가면서 영내 억지력이 약화할 거란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사태가 어느덧 석 달째로 접어들며 운송업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고유가의 물동량마저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한편에 멈춰선 화물차들이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새로 화물을 받아 운송하느라 바빴을 텐데 중동 사태 장기화로 물동량이 줄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대기 순번이 좀 빠르면 받을 수가 있는데 대기 순번이 빨라도 지금 물량이 워낙 없어갖고 못 내려가는 차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터미널 측은 이곳을 거쳐가는 화물이 이란 전쟁 전인 지난 1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0만 6천 개에서 4월 8만 5천 개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기름값 부담까지 겹쳐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장거리 운송은 오히려 할수록 손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루 1,000km 정도를 운행하느라 수백 리터 기름을 넣다 보면 운임비보다 유류비가 더 나온다며 하소연합니다. 차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짐이 무겁고 코스가 멀어지면 차 소모가 눈에 안 보이는 소모가 많아서 이제 이불로 그런 짐은 줘도 안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일을 쉬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차들이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평균적인 것은 모르겠고 대략 한 10대에서 한 3대 정도는 서 있다고 보면 돼요. 10대 중에서. 중동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름값은 오르고 일감까지 줄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의료 현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원료로 만드는 의료 소모품 가격이 30%가량 치솟으면서 병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주사기와 수액 등 의료 소모품이 담긴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옮겨집니다. 병원 곳곳에 의료 소모품을 공급하는 중앙 공급실은 요즘 이란 전쟁 여파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의료 소모품 대부분은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데 원유 수급 차질로 제조사들이 주문만큼 물량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에 필수적인 주사기는 2주, 다른 품목들은 2에서 3주 분량의 재고는 확보해둔 상태지만 그 이상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압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적게는 15%, 많게는 30% 가까이 가격이 뛰면서 병원 경영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 그 가격이 인상되거나 공급이 지연되는 품목이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 공급 중단이나 이제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대체 품목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자체적으로 소모품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없는 약품 수령용 비닐봉투는 재사용하거나 종이봉투로 대체하고 부설별 절약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연계하여 재고를 상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는 절감 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는 물자를 우선 공급해 진료 차질을 막고 있지만 전쟁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차질이 빚어졌던 나프타 수급이 정부 재정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에 힘입어 다음 달부터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추경 6,700억 원을 투입해 4월 1일 계약분부터 나프타와 LPG, 콘덴세이트, 기초 유분에 대한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 들어 보름 만에 3월 한 달 수준의 나프타 물량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나프타 확보 물량이 중동 전쟁 이전 대비해서 80에서 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사흘 만에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금인데도 그동안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 사흘째, 대상자 10명 중 5명꼴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신청자는 152만 6천여 명으로 전체의 47%를 넘어섰습니다. 지급된 금액만 8,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원금 사용처를 모든 주유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주유소로 제한됐지만 유류비 부담을 실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대형 주유소에 빗장까지 푼 겁니다.
고객분들께서 주유소 쇼핑에 나서갖고 30억 이하, 30억 이상을 구분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건 해소가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상황에 따라 대형 주유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상품권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지난 3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6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에도 성장세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인데 4월과 5월에는 전쟁 영향이 실물 지표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월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2월 2.1%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입니다. 자동차가 7.8%, 기계장비 4.6%, 기타 운송장비는 12.3% 늘었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8.1%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2월에 28.2% 뛰며 지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감소했고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석유정제는 6.3% 줄었는데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 영향과 계절 요인,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는데 최근 주식시장 호황 등 금융시장 활성화로 금융보험이 4.6% 증가했습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3월 소매 판매는 1.8% 늘었습니다.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로 통신기기, 컴퓨터 판매가 늘어나는 등 내구재 판매가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계약된 항공기 도입에 따라 기타 운송 장비 등 운송 장비에서 크게 늘며 한 달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3월 산업활동 동향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건설 기성을 제외하고 생산, 소비, 투자 등 증가하는 등 기존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3월 산업 지표가 증가한 것은 내수 회복 지원과 석유 최고 가격제 등 신속 대응으로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성장세 확대 흐름이 이어지도록 경기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이나 5월엔 본격적으로 전쟁에 따른 산업 간, 생산과 소비 간 하방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데이터처는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42일간 진행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국조 대상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 경위와 진상 규명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위는 증인 31명에 대해서 위증 또는 선서 증언 거부 등의 죄목으로 고발하는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영철 전 부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조작 기소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보고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권력의 사유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침해, 전형적인 사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방영철 전 부회장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조작 기소가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용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공소 취소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오프닝 쇼인지. 국조특위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앞으로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의 2라운드 공방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 조작기소 특별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모텔 약물 살인 사건과 유사한 수법인데 경찰은 모방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쓰려고 남성들 만난 겁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몇 명의 약로 갔습니까? A씨는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재운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신이 잃었다 깨어난 B씨가 몸이 이상하다면서 경찰을 찾았는데 소변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다며 미리 받은 남성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B씨를 포함해 피해 금액이 4,8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앞서 강북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사용한 것과 같은 성분의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A씨의 최초 범행 시점이 지난해 12월로 김소영의 범행보다 일러 모방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소영의 추가 범행 3건을 확인해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 해소제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남성 3명의 의식을 잃게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훈이 범행 전 피해 여성의 어머니 차량에도 위치 정보 수집 장치를 부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치 부착에 가담한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훈은 위치 정보 수집 장치인 GPS를 이용해 피해자를 실시간 감시하며 스토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GPS를 2차례나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김훈은 맨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곳을 노려 피해자의 차량에 3번째 GPS를 붙이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어머니의 차량과 지인의 차량에서도 GPS가 발견됐습니다. 김훈을 송치할 때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장치들입니다. 사건 발생 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차량을 살피던 중 GPS를 발견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의 차량에 있던 GPS는 김훈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과 경찰이 공조수사를 벌여 찾아냈습니다. GPS 부착을 도운 김훈의 공범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훈과 함께 GPS 부착에 가담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 2명 등 공범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김훈과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일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지난해 6월부터 김훈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살인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훈의 구체적인 스토킹 혐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훈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피해자에게 회유성 문자 메시지를 10차례 보내고 주거지 근처도 7차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접근 시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는 잠정조치 3호의 2가 내려지지 않아 피해자는 당시 김훈이 근처에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훈에 대해서도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내일은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이름이 복원된 뒤 처음 맞는 노동절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요. 경찰은 많은 인파에 대비해 안전관리와 교통 통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양대 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2026 세계 노동절 대회가 진행됩니다.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BGF 리테일 본사가 있는 강남구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집회 장소를 옮겼습니다. 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 요구안을 알리고 원청 교섭 등 각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7월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부터 마포대교 구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 강화,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등 노동 권익 향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 앞과 전태일 다리 인근 등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노동절 관련 집회와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집회 규모와 장소에 맞춰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물류센터 봉쇄와 조합원 사망 사고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마침내 단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등이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류센터 봉쇄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으로 진통을 겪은 화물연대 본부와 BGF 로지스. 단체 합의서에 서명하고 손을 잡으며 갈등을 봉합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안정적 물류 공급과 배송 기사님들의 신뢰관계가 한층 개선되기를 회사로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핵심은 처우 개선입니다. 운송료 7% 인상과 분기별 유급휴가 도입, 노조활동 보장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과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민형사상의 면책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도 합의됐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였으며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일정의 합의와 조치를 약속하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가 다단계 외주구조 아래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깨고 현장 노동자를 직접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때문이라며 정부를 향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GF 로지스는 소속,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이번 합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고 현장 기록을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안으로 난입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이 깨졌고 내부 집기와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는 63명.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나 상고를 포기 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또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2심 재판부는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상고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하루에 30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고 그중 12%는 동승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승자들이 음주운전을 말리기보다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인식 확산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신호 없는 사거리 우측에서 나타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대낮에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급변경을 하다 앞차량 후비를 들이받아 앞차량이 180도 빙그르르 회전합니다. 두 사고 모두 음주운전 중 일어났는데 운전자 옆에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했더니 사고 건수는 17,000여 건에서 11,000여 건으로 36% 줄었지만 여전히 일평균 3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7만 1,000여 건 중 8,000여 건, 즉 12%는 동승자가 있었고 1.4%는 동승자가 2명이나 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보면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막기보다는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리거나 운전자를 흥분케 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승자가 없을 땐 단순 추돌 사고가 많았지만 동승자가 있을 땐 차로 변경 충돌이나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 위반 등 좀 더 복합적이고 위험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에 나서고 있지만 운전 행위를 도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어 실질적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도왔냐 이것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그 탑승자들은 나는 술을 먹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난 돕지 않았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도 범죄이며 주변인이 음주운전을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전 FBI 국장이 두 번째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4개의 숫자가 적힌 조개 껍데기 사진이 발단이 됐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래로 보이는 바탕 위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적절히 배치해 8647이라고 적은 겁니다. 지난해 5월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86은 미국 속어로 무엇을 제거하거나 죽인다는 의미이고 47은 미국 제47대 트럼프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법무부는 8647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살해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라고 선동한 것이라며 코미 전 국장을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People should be very wary of threatening the life of President Trump because that is a crime.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코미 전 국장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The people like Comey have created tremendous danger, I think, for politicians and others. Comey is a dirty cop. He's a very dirty cop. 미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코미 전 국장을 러시아 게이트 의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나섰다가 트럼프와 오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일각에선 8647 사진을 두고 1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져 오다 이번에 기소가 결정된 데는 지난 주말 벌어진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마무리 유영찬의 부상 공백 속에 3경기 연속 연장에서 끝내기 패배를 당했던 LG가 이번에는 가까스로 1점차 승리를 거두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는 1점차 리드를 함덕주가 지켜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연장 10회에 끝내기 역전패를 당하며 선두 자리를 내준 LG. 2점 차로 끌려가던 8회.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단숨에 석점을 내 한 점 차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슬아슬한 리드 속에 맞은 9회 말 마지막 수비. 함덕주가 19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최원준에게 볼넷을 허용하고 이어 김현수의 타구를 오지환이 놓치며 노아웃 1, 2루 위기를 맞자 다시 악몽 같은 역전패의 먹구름이 들이웁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함덕주가 힘을 냈습니다. 장성우와 힐리어드를 내야 플라이로 잡아내더니 김상수까지 뜬공으로 잡고 한 점차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마무리 유영찬의 부상 공백 속에 3경기 연속 연장 10회에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던 LG는 4경기 만에 힘겹게 연패를 끊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6회 선두 타자 최지훈이 기습 번트로 출루하며 한화 선발 류현진의 퍼펙트 행진에 제동을 겁니다. 이후 류현진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자 SSG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6회에만 대거 6점을 뽑아내며 류현진을 무너뜨린 SSG는 한화의 대승을 거두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5대5로 팽팽히 맞서던 8회 박준순이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쳐낸 두산은 삼성을 꺾고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지난 시즌 PBA 투어에서는 김영원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대의 나이에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는 김영원 선수를 김동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시즌 PBA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남녀를 통틀어 사상 첫 10대 왕중왕에 오른 김영원 선수의 새 시즌 목표는 투어 상금왕입니다. 지난 시즌 왕중왕에 올랐지만 상금 랭킹은 2위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수로는 2명을 꼽았습니다. PBA에서는 4대 천왕이시죠. 저희 롤모델이신 산체스 선수를 가장 좋아하고 연맹 UMB에서는 야스퍼스 선수를 가장 좋아하죠. 산체스는 주목할 차세대 당구 스타로 김영원과 조명우를, 야스퍼스는 김영원과 하샤시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PBA 투어가 연맹의 축제와 같은 오픈대회 개최를 제안한 만큼 올해 김영원과 조명우의 이벤트 매치가 논의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실력이 안 되긴 하지만 붙어서 배워보고 싶어요. 20점 초중반 동호인들에게는 못하는 것도 자꾸 연습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짧은 스트로크를 잘 하신다면 부드럽고 긴 스트로크도 연습하시는 게 좋고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감각적인 공도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구의 가장 큰 매력으로는 하나의 공 배치를
여러 방법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당구의 매력은 일단 공이 둥글어서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둥글기 때문에 더 이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0대의 나이에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김용원. 다음 달 시작될 새 시즌에 어떤 드라마 같은 승부를 펼쳐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노동절이자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봄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우선 충청 이남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도 점차 그치면서 오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하겠고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날이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강해지겠고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무척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외선과 화재 사고에도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8도, 부산 1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3도, 대구 24도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동안 대체로 따뜻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